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국 이외의 국가를 여행한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실시됩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23번 환자는 중국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주간 국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한 것으로 추정돼 동선 과정에서 많은 접촉자가 있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요즘같이 한파가 찾아오며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엔 호흡기 질환이 늘어납니다. 올해는 독감이나 감기 증상과 비슷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더욱 걱정인데요. 독감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과학 분석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근 과거의 아이템이나 레트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시계나 카메라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 하나의 예술품으로 탄생시키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 현광훈 작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을 고려해 의사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경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후베이성 이후에 중국을 방문한 경우 폐렴 증세가 있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나 태국, 싱가포르 등 중국 이외 국가를 여행한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 어려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인증을 받은 50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실시됩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23번 환자는 중국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번 환자는 57세 중국 여성으로 중국 우한에서 지난달 23일 관광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모든 이들의 정보를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23번 환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중대본은 23번 환자가 지난달 23일 단체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우한 공항이 폐쇄되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애초 입국 당시 예약했던 숙소에서 예약 기간이 끝나 퇴실한 뒤 다른 숙소에 머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주소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결국 경찰청 협조로 소재지가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23번 환자는 확진 전까지 한국에서 2주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 일정을 소화했을 것으로 보여 이 환자의 동선에 많은 접촉자가 있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국내에서 23번째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자 중 30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 중 외국인 29명과 내국인 1명이 연락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의 경우 소재 확인이 쉽지 않지만 경찰청이 CCTV 추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전수조사 대상자 1,600여 명 가운데 모니터링 대상자는 잠복기가 지났거나 출국한 사람을 제외한 2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GS 홈쇼핑 본사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을 받아 업체가 직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GS 홈쇼핑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본사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15번 환자의 가족으로 함께 식사한 뒤 2차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달 30일까지 본사에 출근하다 가족이 검사를 받기 시작한 31일 이후부터는 재택근무를 하며 자가 격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S 홈쇼핑은 이런 내용을 통보받았다면서 긴급히 논의해 같은 팀에 있던 사람들을 14일 동안 재택근무하도록 하고 직장 폐쇄를 한 뒤 토요일 새벽 6시까지 방역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방송은 생방송 대신 재방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0여 곳이 일주일간 휴업합니다. 서울교육청이 5번 확진자의 동선을 고려해 휴업 명령을 내렸는데 확산 추세를 고려해 서울 다른 지역에도 추가로 휴업 명령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부터 13일까지 휴업하는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42곳입니다.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에 있는 학교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살거나 돌아다닌 곳 주변에 있습니다. 확진자 자택 인근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5곳, 확진자가 장시간 체류한 장소 부근의 초중 고등학교 37곳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학생 교직원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커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해서 국지적으로 휴업을 하는 게 이들 지역은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학교가 자율적으로 임시 휴업하거나 개학을 연기한 곳입니다. 휴업은 교육청이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고 휴업 기간은 5번 환자의 확진 판정일인 지난달 30일 이후 잠복 기간 14일을 고려했습니다. 교육청은 13일 이후 확산 추세를 봐가며 성북구와 중랑구 외에 다른 지역에도 추가로 휴업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특히 학부모 한 명이 12번째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모군초등학교가 있는 양천구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또 중동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12번째 확진자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마포구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휴업 기간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동선과 가까운 학교에 추가 휴업 명령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관악구의 남부초등학교를 찾아 학생 등교를 지도한 뒤 학부모위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확진자가 거쳐간 장소에서 1km를 기준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과감하게 휴업 조치하는 방침을 시행했다면서 국지적 휴업을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중랑구와 성북구 42개의 학교에 휴업 명령을 내렸는데 이들 학교는 5번 확진자의 집 부근과 그가 오래 머물렀던 장소에서 반경 1km 안에 있습니다. 교육청은 12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학부모가 있어 휴업한 모근초가 소재한 양천구나 19번 확진자가 사는 송파구 등에도 휴업 명령을 내리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19번 확진자의 거주지로 확인된 송파구와 인근 강동구의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1곳이 긴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강동 송파지원청은 가락초등학교와 해누리, 가원, 강명초등학교 등 4곳이 학교장 재량으로 하루 휴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강명중학교도 휴업에 들어갔고 위례신도시에 있는 송례중학교도 학생들을 빨리 귀가시켰습니다. 또 위례신도시 일대 어린이집들도 긴급 공지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가능한 가정에서 보육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례신도시 일대 초등학교들은 현재 방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일정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고 자선단체의 의료봉사도 중단되면서 취약계층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 무료 급식이 한창일 시간. 급식소는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걸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 운영을 중단한 겁니다. 그러나 하루 평균 노인 250명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던 곳이 문을 닫으면서 아쉬운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쉬움을 넘어 중요한 끼니를 이곳에서 해결하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걱정이 닥쳤습니다. 당분간은 서운해하고 안 되니까 못 먹고 그러니까 걱정이 좀. 감염 우려에 자원봉사까지 줄면서 다른 무료급식소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30명이면 절반 가까이
예약하신 분들은 취소하고 이제 또 신청자가 많이 없으시죠. 노숙인이나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진료 봉사도 멈췄습니다. 이곳 노숙인 센터는 그동안 매주 토요일 노숙인들에게 의료 봉사를 해왔는데 지난주부터 중단했습니다. 봉사를 지원해주던 의료단체가 코로나 사태로 나가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힌 터라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역 쪽방상담소도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매주 진행하던 쪽방촌 주민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불똥이 뜻하지 않은 곳으로 튀면서 가뜩이나 힘든 사회 취약계층들이 더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 상황과 관련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마스크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는 출하 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생산 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 부본부장은 이와 함께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민 불안을 키웠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 정보 유포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팀을 더 늘려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안윤학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에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가 SNS를 타고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빗발치는 문의 전화로 담당 보건소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주민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쓰러져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뉴스도 지역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요양병원이 의심 환자를 방치하고 신고를 막고 있다. 남편이 일하는 공사장에 증상자 3명이 있어서 쉬고 있다. 모두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이 허위 정보 6건의 최초 생산자와 유포자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실제 확진자와 접촉자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보건소 직원 2명과 도청 공무원 1명도 검거해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허위정보 유포자와 개인정보 유출자가 잡히지 않은 사건은 여전히 20건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판매 사기범과 매점 매석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 원칙하에 엄정히 처벌해 주시고 경찰은 마스크 사기 전담 수서 관서를 늘리고 피해 금액이 많거나 상습범죄로 보이는 96건을 전담 수사팀에 맡겨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 4일이 입춘이었는데요. 예. 봄이 찾아오나 했더니 기습 한파가 찾아왔죠.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지는 시기에는 독감이나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올 겨울에만 2,600만 명이 독감에 걸려서 사망자가 벌써 8,000명을 넘겼다고 하고요. 네, 국내 독감 의심 환자도 최근 5주 연속 외래 환자 1,000명의 40명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걱정까지 늘게 됐습니다. 감기든 독감이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든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는 게 최선이지만 이런 위험에 노출된 이상 차이점을 알아야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뜩이나 겨울인데 주변에 누가 기침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신경이 되더라고요. 쓰여요. 네. 네. 괜히 또 몸도 으슬으슬 아픈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내가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막연한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요. 증세가 독감이나 감기 증세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헷갈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원인부터 대응 방법까지 매우 다른데요. 먼저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기와 독감 그리고 신종 코로나 모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제까지 사람에게서 발견된 적이 없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병입니다. 예.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데 갓 성공을 했고 이 바이러스 내부의 유전자를 들여다보는 단계입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분석을 해서 공개를 했고요. 네. 유전 정보를 분석해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서 듣던 중 다행이긴 했는데요. 네. 유전 정보를 알게 돼도 이 감염증에 대한 정보는 거의 얻기가 힘듭니다.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the genome can't tell us things like the transmissibility, how easy it will pass from person to person. It can't tell physically how the virus spreads from person to person, whether it's by close face-to-face contact or across the room. It can't tell things such as what the outcome will be in persons who are infected. So those are three things that can't be told by the genome, but they can only be told by close observation of patients and of outbreak sites.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얼마나 잘 퍼지는지, 또 바이러스가 비말이 아닌 대소변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지 또 없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네. 인체에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앞으로 확진자를 지켜보면서 알아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고 또 감염 경로나 인체에 미친 영향조차도 알아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럼 독감이나 감기도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건 좀 기존에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편인데요. 네. 먼저 독감을 일으키는 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네. 이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A형, B형, C형으로 나뉘고요. 네. 각각의 모양과 유전자 단백질이 잘 규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아시다시피 매년 나오고 또 치료제도 존재가 합니다. 네. 한편 감기는 200여 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원인인데요. 리노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워낙 다양한 종류입니다. 이 때문에 증상도 각양각색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 게 독감뿐이군요.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요. WHO가 매년 전 세계 그 인플루엔자 독감 샘플을 모아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할지를 예측을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각국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생산을 해내고요. 그거를 사람들이 맞고 독감에 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또 독감은 치료제도 있죠. 아시다시피 타미플루가 유명한데요. 네. 바이러스 감염 후라도 이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약입니다. 완치를 며칠 앞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감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힘든데요. 네. 애를 써서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뿐더러 증상이 독감만큼 심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사들이 개발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감기 또한 이 근본적인 치료약이 없는데요. 대신에 콧물이 나면은 콧물을 완화하는 약을 복용한다든지 인후통이 있으면은 그런 특정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을 쓰게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다들 아시겠지만 역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죠. 네. 감기와 다르게 감염 증상이 심각하고 또 세계 곳곳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같은 계열의 바이러스인 사스나 메르스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걸로 보면요. 백신 개발은 한동안 요원해 보이고요. 네. 또 환자 치료를 위해서 항바이러스제를 이 치료 요법으로 쓰고 있다고는 네. 하는데 WHO는 최근에 이 신종 코로나 이 감염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약들이 알려진 바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 감기와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고는 있지만 기약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 감기와 독감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각각의 증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감기의 경우는 발열은 드물고요. 콧물이나 인후통 등 이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증상은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독감은 감기와 다르게 갑작스러운 발열과 근육통 등 이런 전신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물론 기침이나 인후통,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도 보일 수가 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독감과 비슷하게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독감이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달리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천천히 나빠진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환자가 민감하지 않으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도 초반에는 증상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아직 이 확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무증상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감염자인데 일주일 동안 이 증상이 없으니까 일상생활을 하다가 수백 명과 접촉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개는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증상 초기보다는 조금 더 증상이 악화됐을 때 전파력이 센 부분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증상이 강해지면 더 전파가 잘 되긴 하겠지만 증상 초기부터 감염사를 보이는 게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이 사실 그동안 그 가능성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조금씩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를 해야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독감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발병 환자를 통해서 증상을 특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은 독감이다, 이런 증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거다 단정 짓기는 좀 위험하지만요. 이제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이 초기 증상이 독감보다 약한 것 외에 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침을 동반하고 또 두통과 콧물은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간혹가다 숨을 쉬기가 어려운 이 호흡곤란 증세도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환자가 덜 민감한다면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있다면은 이런 증상보다는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해외 방문 이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접촉자라면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또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 1339에 신고를 해야겠고요. 또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서 이번 증상이 감기나 독감인 것 같다. 그러면은 약을 먹거나 집에서 푹 쉬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무증상 감염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가 해외 방문한 이력이 있는데 좀 증상이 안 좋다 싶으면 일단 자가 격리를 하고 1339나 또 근처 보건소로 연락하는 게 최선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데 한파와 큰 일교차,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김진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특별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걸리지 않거나 감기 몸살처럼 약하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의 가장 큰 적은 한파와 큰 일교차, 스트레스입니다. 한파가 찾아오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인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한 기온차는 체온에도 영향을 줘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데 보통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씩 낮아집니다. 또 장기적이거나 강하고 집중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일교차에 대비한 복장을 갖추고 적당한 운동이나 휴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비타민 B의 흡수를 돕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양파는 각종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키위, 고구마, 토마토 등도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외출 전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평소 물을 자주 마시며 8시간 이상 숙면을 하는 등 생활 습관만 규칙적으로 해도 신종 코로나의 공포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1명이 최대 3.6명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콩대 연구팀은 지난달 중국 내 환자 발생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1명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이른바 재생산 지수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1명이 최소 2.24명에서 최대 3.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지난달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생산 지수를 1.4명에서 2.5명으로 추정한 것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지난 2003년 크게 유행했던 사스의 재생산 지수는 4명이고 메르스는 최대 0.9명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개발에 올해 약 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제와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은 예기치 못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올해 사업 예산 50억 원 가운데 약 10억 원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 투입하게 된 겁니다. 연구 자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속 진단키트 치료 약물 발굴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범도민 위기 극복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분야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예상 피해 등을 분석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 학계와 금융,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합동 전문 연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분과별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직간접적 자극난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 자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충분한 개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발주를 앞당기는 등 이에 대한 전수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50인에서 300인 미만의 소프트웨어 기업까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이 담긴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년 이상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경우 장기 계속 계약 제도를 활용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중에 불필요한 과업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 소프트웨어 기업 밀집 지역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관련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적 물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제도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혁신적인 IT 신기술을 다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프트 분야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에 이번 보완 대책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에게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근로자에게는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사람이 몰리는 곳은 피하다 보니 도심 곳곳이 한산합니다. 특히 유통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 잇따라 휴강하고 시식 행사와 화장품을 테스트하는 모습까지도 사라졌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손 닦고 딸기 먹자. 맞벌이 하는 딸 부부 대신 손녀를 키우는 김성숙 씨는 최근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종종 가던 문화센터나 키즈카페도 데리고 나갈 수 없는 탓에 종일 집에서 아이를 돌봅니다. 저는 어디든지 못 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집에서 문화센터를 대신하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 장만한 거지. 신종 코로나로 매우 불안하다는 서울 시민이 80%에 육박한다는 조사까지 나온 요즘 사람이 북적이는 곳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는 영유아나 임신부가 참가하는 강좌는 전부 취소했습니다. 전체 강좌의 절반가량에 이릅니다. 백화점 업계는 오는 10일 하루 문을 닫고 방역 작업을 벌입니다. 화장품 매장에서는 여느 때처럼 손님에게 발라주며 구매를 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약간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접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형마트에서는 하루 수차례 쇼핑카트를 소독하고 화장실 청소 횟수도 늘렸습니다. 전 직원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매일 카트를 3회 이상 청소하는 등 안전한 매장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이 붐비던 곳곳의 시식 코너마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시식은 한동안 좀 이제 자제해달라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바이러스가 있다 하는데 이렇게 사람 다니는 시식 코너를 어떻게 하겠어요?
유통업계는 메르스 사태 당시처럼 매출이 급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백화점 매출은 1년 전보다 11.9%, 대형마트는 10.2% 감소했습니다. 최근 확진 환자나 그 가족이 다녀가 일부 점포가 휴점한 면세점 업계도 수백억 원대 매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내부에서 중국의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WHO 자문기구인 긴급위원회의 일원인 호주 커튼 대학의 존 맥켄지 명예교수는 중국이 우한에서 열린 주요 회의 때문에 환자 숫자에 대해 침묵하려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성 열대질환 전문가인 맥켄지 명예교수는 중국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신속하게 감염 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신종 코로나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도 중국의 대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WHO 공식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로 회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묵직하지만 견고한 금속을 통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제품을 만들어내는데요. 느리지만 꾸준히 열정을 담아내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금속공예가 현광훈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카메라, 또 시계를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카메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카메라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네. 네, 어떤 카메라로 찍은 건지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자, 일단 지금 첫 화면에 번째 나오고 있죠. 사진인데요. 돌하루방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거는 되게 몽환적인 느낌이 나요. 전체적으로 주변이 조금 어둡고 네. 가운데로 초점이 좀 모여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좀 옛날 카메라로 찍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이건 카메라의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피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요. 피놀 카메라란 바늘구멍 사진기라고도 부릅니다. 네. 어두운 상자가 있다고 할 때 이 상자 안에 바늘구멍을 뚫어 놓으면 바깥의 풍경이 바늘구멍을 통해 상자 안쪽 벽에 상이 맺히는데요. 네. 여기에 빛에 반응하는 필름을 걸어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되죠. 예. 아무래도 렌즈가 없다 보니까 상이 선명하게 맺히지 않고 오랜 시간 빛을 담아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도 필름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고요. 네. 그래서 선명한 사진이 아니라 몽환적인 느낌이 들게 되죠. 예. 그리고 필름과 찍는 대상 사이에 렌즈라든지 이런 장애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 그 빛이 그대로 필름에 닿아서 사진이 맺히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주변의 공기마저 이제 그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변 느낌마저 같이 필름에 담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느리고 불편하지만 피놀 카메라가 주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진을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만드신 카메라를 들고 나오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일반적으로 피놀 카메라는 종이나 어떤 그런 박스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든다고 들었는데 금속으로 만드셨네요. 어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금속 조형 디자인을 전공했는데요. 취미가 사진 찍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진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사진 기초 입문이라는 수업을 신청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피놀 카메라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오면 이제 과제로 그런 과제를 내주셨는데 네. 저도 남들처럼 처음에는 종이를 접으면서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제 전공이 금속이다 보니까 이 종이 접는 방식으로 금속을 접어도 카메라가 될 수 있겠다. 금속을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금속으로 만들면 또 오래 쓸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금속을 접어서 저만의 피놀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완성하는 데는 대략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달이요? 네. 카메라의 구조를 잘 몰라서 처음에는 그래서 오래된 카메라나 고장난 카메라를 이제 뜯어보고 고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만드는 동안 굉장히 재밌었고 완성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벅찬 느낌도 들더라고요. 예, 정말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애착이 강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학부생 때 만들었던 그 피놀 카메라와 오늘 갖고 오신 피놀 카메라 당연히 성능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됐나요? 기존의 피놀 카메라는 바늘구멍처럼 아주 작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와야 해서 오랜 시간 노출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임의로 셔터를 열고 시간이 지나면 직접 닫아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가끔 셔터 닫을 때를 깜빡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원하는 컷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럼 처음에 만들었던 카메라는 정말 단순한 상자 형태였지만 나중에 만든 이 카메라는
셔터 시간을 지정하고 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시간 뒤에 셔터가 닫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7분을 세팅하고 셔터를 누르면 안에 있는 태엽과 톱니바퀴가 째깍째깍 돌아가면서 시간을 체크하고 7분 뒤에 셔터가 자동으로 닫히는 거죠. 아, 마치 타이머가 있는 것처럼요. 네. 기계식 태엽으로 작동하는 시계의 무브먼트 메커니즘을 연구해서 피놀 카메라에 적용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2년 정도 시계 공부를 많이 했고요. 자연스럽게 시계 제작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그 제품을 보니까 카메라에 시계를 합친 것 같은 네. 그런 그러네요. 느낌이 드는데 무브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계를 도입을 하셨다라는 게 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아날로그 감성이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전자식으로 해결하면 쉽지만 그 원시적인 피놀 카메라에 배터리나 이제 전기 장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풀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우연히 이제 기계식 시계를 만드는 스위스 시계 장인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아, 예. 네, 그래서 모든 부품을 이제 금속으로 깎아서 톱니바퀴도 만들고 직접 만들어서 태엽의 힘으로 이제 가는 시계를 만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그 순간 이제 저걸 응용하면 제가 생각한 지정된 시간 뒤에 셔터가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카메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 우선 시계 만드는 것을 이제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예. 찾아봤는데 국내에는 시계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독학을 결심하고 2년 정도 넘게 시계 공부를 했어요. 네. 시계 제작자들의 영상을 수백 번 돌려보고 그 사람들의 작업, 테이블 위에 있는 장비, 도구 이런 것들을 기억해 뒀다가 인터넷 해외 사이트에서 보이면 구매하기도 했고요. 예. 대부분 1900년대 중후반 빈티지 도구여서 배송받은 뒤에 세척하고 분해하고 이렇게 고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사용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잠시 영상으로도 봤지만 직접 이렇게 부품을 하나하나 조립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계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시죠. 아날로그 시계를 제작하는 데는 여러 장비와 이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시계 선반이라는 장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시계 부품의 거의 모든 것을 선반을 이용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대부분 1800년대 중후반이나 1900년대 초반에 제작돼 옛날 와치메이커들이 직접 사용하던 장비인데요. 네. 그래서 손으로 직접 돌려서 가공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투영기라는 장비인데요. 시계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매우 작기 때문에 서로 잘 맞물리는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몇 배로 확대시켜서 잘못 가공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카메라로 시계를 공부하게 되었지만 시계 제작의 매력에 푹 빠지게 돼서 지금은 시계 제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좀 정교한 물건 만드는 영상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저 사실 작가님 유튜브도 그래요? 하고 계시군요.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예. 네. 지금 이런 디지털 시대에서 그런 아날로그가 주는 어떤 만족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카메라와 시계는 모두 이제 기계식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태엽을 감아 그 힘으로 톱니바퀴들이 움직이고 결과적으로 정해진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돼요. 예. 이러한 프로세스가 눈에 보이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디지털과 가장 큰 차이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제품이 획일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는 다양성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개성 있는 아이템이나 그런 거에 대한 욕구, 나만의 어떤 것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오히려 과거의 아이템이나 레트로 디자인이 주목받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세상에서 하나뿐인 카메라, 시계라는 점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제품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작가님의 계획 정말 듣고 싶네요. 지금 제작하고 있는 카메라와 시계 이제 더욱 발전시켜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싶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시계를 직접 혼자 만드는 사람들이 모임인 AHCI라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모임이 있군요. 네, 그 독립시계 제작자 협회가 있는데요. 회원이 지금 30여 명 정도 돼요. 근데 대부분 스위스나 독일에 있는 시계 장인들이 가입이 돼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에서 4명, 일본에서 2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국내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최초로 AHCI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작업을 해야겠죠. 네. 그 AHCI라는 그 협회가 아치라고도 읽는 것 같던데. 네네, 예, 예. 네, 아치라고
네. 한국 최초의 그 아치 멤버가 되셔서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P판으로 음악을 듣고 냉동 삼겹살을 즐기는 이들. 중년이 아니라 최근의 10대와 20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1990년대 음악방송이나 어린 시절 히트했던 시트콤을 다시 시청하는가 하면 을지로와 익선동의 복고 가게를 찾아다니기도 하는데요. 각박한 현실에 지친 청년들에게 아날로그 감성은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은 물론 새로운 멋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